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합 위기 시대의 평화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경주입니다. 지난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이 평화권과 관련된 조약을 만들기 위한 워킹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평화권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논의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시작됐었는데요. 이런 학계 및 연구자들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빨리 사실은 시민사회에 대해서 평화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주에서 캐군기지를 건설하면서 현지의 주민들이 우리는 평화 속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기 시작했는데요. 이 평화권은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Das Recht auf Frieden 이래서 평화에 대한 권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일본과 같은 곳에서는 평화롭게 살 권리, 평화적 생존권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전부 이렇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저는 평화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에 평화권의 이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인연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화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분류와 체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인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로 치자면 기둥에 해당하는 수많은 인권들이 있고요. 이 기둥에 해당하는 인권들이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평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과 평등권이 지향해야 될 바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권들은 크게 세 가지 세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유권들을 우리가 제1세대의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새로이 논의되게 된 각종 사회권을 제2세대의 인권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저희가 같이 말씀 나눌 평화권을 제3세대의 인권, 그래서 인권에도 세대차가 있구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1세대의 인권에 해당하는 자유권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권들인데요. 일반적인 자유와 인권, 경제적 자유와 인권, 정치적 자유와 인권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일반적 자유권에는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권과 같은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그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등과 같은 정신적 자유권 등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권들이 이런 일반적 자유와 관련된 인권이고요.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것들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인권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선거를 하는데 이러한 선거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권들이 논의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묶어서 우리가 사회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제3세대의 인권이라고 해서 평화권이나 발전권, 환경권 같은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19세기에는 인간의 어떤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이제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불평등이 야기되고 그래서 국가에게 일정한 급부 또는 정책적 배려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제1세대의 인권과 제2세대의 인권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는 인권들, 예를 들면 평화권, 환경권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1984년에 이미 평화권, 즉 평화과 인권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과 소련의 이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인류가 절멸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핵화, 그다음에 이제 평화가 하나의 인권이다 하는 것을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전쟁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드리 헵번과 같은 아주 유명한 배우를 생각하거나 또는 아주 이 기마 백병전과 같은 용맹무쌍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전쟁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또 묘사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오른쪽이 이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군인인데요. 이 왼쪽에 이 총뿌리의 상대방은 군인이 아니라 사실은 민간인이고 민간인들 중에서도 노약자, 임산부,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 제목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제목의 그림이고요. 저자는 이 유명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1950년 한국 전쟁을 보면서 이것이 전쟁의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작은 연못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는데요. 실제 6.25 중에 충북 영동의 황간면 노근리에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계속 있긴 했었는데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그 전쟁의 양상이 많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시듯이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런 전쟁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런 전쟁에서 과거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주로 희생이 되었다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민간인들이 전쟁 희생자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사상자 및 민간인 사상자 통계를 보면 이렇게 전체 사상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민간인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결국은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약속을 하자. 침략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조약의 이름을 부전조약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전조약 체결에 중대한 역할을 한 미국과 프랑스의 외교부 장관이 브리앙과 켈로그였다라고 해서 브리앙 켈로그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전조약에서는 침략 전쟁의 부인, 그다음에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연합국과 이 패전국의 사상자 수가 무려 6천만 명 정도에 다다르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상자들의 통계를 보면 1차 세계대전과 달리 민간인 사상자들이 전체 사상자의 과반에 다다를 정도로 이 민간인 피해가 막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 6.25 전쟁 때 많은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게 됐는데요. 가까운 그 일본의 경우에도 이 핵무기와 결합된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보기에도 처참한 이런 민간인 피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전쟁의 폐해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교전을 하고 있는데 양측의 사상자들의 상당수는 대부분은 또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4년 유엔 총회에서는 평화가 하나의 인권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유엔 총회에서의 평화권 선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 산티아고에서도 평화권 선언을 만들기도 하고 1912년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평화권 조약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평화권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을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것으로 하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군축이 필요하다. 또 평화교육이 절실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게 되었고요. 2016년에 또다시 평화가 인권이다 하는 권리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화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교 헌법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 나라 중에 하나는 일본이긴 한데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미군이 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무력 분쟁에 주민들이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평화권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스나가와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항공 자위대가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상대국의 공격 목표가 되어서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평화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라크에 이제 파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러한 이라크 파병이 결국은 평화권 침해이고 이 평화권은 구체적인 권리성이 있다라는 판결까지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동경 서부의 평화공원이라는 약 100만 평 정도의 굉장히 큰 공원인데요. 이 공원은 굉장히 멋집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이제 이 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이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비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장의 주민들은 매일같이 비행기 배꼽과 배꼽을 보고 큰 소음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정부에서 비행장을 확장하자라고 하자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비행장을 확장을 하게 되면 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반대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지를 확장하기 위한 측량 조사 등에 반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미일 행정협정에 기초한 형사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송에서 주민들이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고 3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일본 정부가 비행장을 확장하는 정책을 포기해서 오늘날과 같은 큰 평화적인 평화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평화를 이제 헌법에 명문화한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전범 국가였던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는 이런 침략 전쟁의 포기뿐만이 아니라
무력 사용을 금지하거나 주권을 제약하는 이러한 형태의 평화 헌법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식민지 침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평화주의를 헌법에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권의 분류화 체계를 얘기할 때 이런 인권들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간의 존엄과 가치만 지향해야 되느냐, 인간 아닌 비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지향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과 비인간 사이에도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스위스의 헌법에서는 이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뿐만이 아니라 비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같이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표현은 독일 헌법에서 처음 나온 것인데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원래 이제 당연한 것이어서 헌법에 명문화하지 않다가 독일에서 이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반성적인 의미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비어데 데스 멘쉔 이런 표현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스위스 헌법에서는 비어데 데어 크레아투어라고 해서 피조물의 존엄까지도 지향해야 된다는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4월 달에 북반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12월에 추운 12월에 겨울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4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12월의 배출량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되는 것은 그 난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농업 형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잡초, 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박멸의 대상이고 없애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잡초가 의외로 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잡초라고 하더라도 그 뿌리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고 이 수많은 미생물이 결국은 탄소를 먹이로 해서 이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잡초가 이 기후 온난화, 그러니까 잡초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들이 이런 기후 온난화를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잡초들을 다 박멸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탄소 배출량이 4월 달에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4월은 경운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트나 슈퍼마켓에 가면 많은 채소들을 깨끗한 채소들을 손쉽게 구입해서 섭취하고 있는데 이를 재배하는 방식은 대충 이런 겁니다. 이 검정색의 비닐들을 이제 멀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작물들만 이렇게 성장하게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잡풀들은 자라지 않고 잡풀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미생물이 먹고 있는 탄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러한 관행적인 농법들도 이 기후 위기를 조장하는 큰 주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있어서는 그 비닐 멀칭 대신에 이렇게 각종 풀들이나 유기물로 멀칭을 해서 풀과 작물이 좀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풀밭인지 감자밭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지만 감자는 다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평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존엄, 그러니까 사람을 보살피는 게 중요한 덕목이었다면 이제는 땅, 즉 피조물도 좀 보살펴야만이 지속 가능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컬처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좀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된다. 퍼머넌트한 컬처. 그래서 이걸 퍼머컬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퍼머컬처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농업 방식을 바꾸자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삶의 문화 방식을 좀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제가 광주 시립미술관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작품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람과 이런 식물들이 비인간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문화를 새로 창출해야 된다는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과거처럼 이 재래식 전쟁을 없애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라 기후정의와 같은 것이 실현돼야 근본적인 그 평화가 찾아드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러한 평화 없이 또 기후정의가 없다. 이러한 논의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재래식 무기를 얘기하면 그것은 뭐 탄소 배출하고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이 굉장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어떤 단체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자이고 탄소 배출자는 사실은 미 국무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세계 가장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전쟁과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행위가 이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력 그런 어떤 그 관행적인 농법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없애는 것도 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구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농법의 변경뿐만이 아니라 전쟁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은 군축과 관련해서 세 가지 과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어떻게 없애고 평화를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재래식 무기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 있어서는 AI와 같은 새로운 전쟁 기술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를 과제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이 평화권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제노사이드가 아닌 기후 파괴로 인한 이 대량 살상, 즉 에코사이드를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평화권을 위해서 그 AI와 같은 무기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평화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널리즘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런 이 저널리즘을 이 전쟁 저널리즘이라고 한다면 평화를 지향하는 어떤 저널리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진실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해결을 지향하는 이런 이 저널리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평화를 저해하는 것은 사실은 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젠더적인 관점에서 평화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확산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화권, 과거에는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다툼에 대해서, 그래서 전쟁 없는 세상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기후 위기, AI 등등의 어떤 시대, 즉 말해서 복합 위기 시대에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평화권 논의를 좀 확산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합위기 시대 평화권의 세계에 한번 뛰어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